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당연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한테 인간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칼같이 잘라내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정에 굶주려서 조금만 내게 잘해줘도 간이고 쓸개고 몽땅 빼주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건 아마도 제가 자라온 성장 환경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친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시설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7살 때 입양이 되었고 한동안은 양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두 분은 난임으로 고생하시다가 집안의 반대도 무릅쓰고 입양을 선택한 분들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명절에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면 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거든요. 차라리 밖에서 자식을 낳으든가 할 것이지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걸 집에 들여?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길러야 되니?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제발로 기어나가든가 할 일이지. 어디 감히 입양을 해, 입양을. 그럴 때면 엄마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할머니 독설이 멈추는 건 아니었죠. 내가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뭐라고 했냐? 우리는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아들 손자 하나만 안겨달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남들 다 아는 그 쉬운 걸 못해서 기어 입양을 해? 다 필요 없다. 네가 주워온 거니까 저거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머니의 모진 말에도 아무 말 없이 꾹 참고 있던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고 그 모습을 본 아빠는 할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아이 못 낳는 게 이 사람 탓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이 사람도 나도 몸에 아무 이상 없다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제 아내 탓을 하시냐고요.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연이는 또 어떻고요? 우리가 집에 올 때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 앞으로 여기 안 와요. 어머니 안 보고 살 거라고요. 그래 이놈아, 네 마음대로 해라. 애미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잘난 네 마누라랑 고아 딸년 데리고 네 멋대로 살아봐.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지 부모도 버린 저 재수없는 걸 집에 들이더니 아주 부부가 쌍으로 미쳤어. 아무리 어린 나이긴 했지만 할머니의 표독한 말에 저라고 멀쩡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친가에 갈 때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숨소리 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였죠. 그래도 저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따뜻한 양부모님이 계셔서 악몽 같은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양부모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해버리더라고요. 엄마가 40살 생일을 앞두고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동생이 생긴다는 생각에 양부모님만큼이나 저도 신이 났었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출산을 하고 나니 제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할머니가 있었어요. 큰애야, 우리 집 장손을 낳느라 고생 참 많았다.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미안하다. 늙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는가 보다. 내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테니 그동안 내가 했던 모진 말들은 다 잊어주면 좋겠구나. 땅을 사달라면 사주고 집을 사달라면 집도 사주마. 아유, 우리 기특한 맏며느리. 그동안 저희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엄마를 대했어요. 약속대로 엄마 앞으로 용인 땅도 떼어주시고 새 받아서 용돈으로 쓰시라며 상가도 하나 사주셨죠. 처음엔 할머니의 변화에 시큰둥하던 엄마도 엄청난 물량 공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는 저 한 사람뿐이었죠. 할머니는 혹여 제가 동생 몸에 손이라도 댈라치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시며 저를 밀쳐내셨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게 내 손자한테 손을 대려고 그래. 아, 저리 안 가. 한 번만 더 내 손자 몸에 손만 대봐라. 그땐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 혜미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박보살 말이 제가 우리 장손한테 해를 끼치는 살이라고. 쟤는 아주 재수 온 붙은 애니까 절대 우리 장손 곁에 붙어놓으면 안 된다고. 네가 사람이 좋아서 저걸 못 버리는 거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도 부모인데 일단 네 자식부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길게 말하지 않으마. 하루속히 저거 우리 집에서 내보내라. 돈 주고 산 물건도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는데 그깟 파양이 뭐가 어렵다고 끼고 사느냐고. 너 그러다 네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어쩔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 말고 해가 될 건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맞아.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우리 자식으로 데리고 산 게 벌써 3년인데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몹쓸 짓 하면 되려 내 자식한테 해가 끼칠까봐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엄마 역시 저를 파양하고 싶긴 하지만 자기 아들한테 해가 될까봐 못 그런다는 얘기였어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던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변해버리자 저는 하루하루가 위태롭게만 느껴졌어요.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시설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거라는 공포감으로 매일 밤 악몽을 꿀 정도였죠. 제가 파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안 엄마는 점점 더 할머니처럼 변해갔어요. 더 이상 제게 따뜻한 눈길도 주지 않으셨고 철마다 사주시던 옷도 몇 년째 사주시지 않아서 저는 소매가 덩그러니 올라간 옷을 입고 다녀야 했어요. 거기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시고 발레 학원도 보내주셨었는데 언제부턴가 학원을 하나 둘 끊으시더니 제가 4학년이 되던 해엔 유일하게 하고 있던 학습지마저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늦게 와도 걱정조차 하지 않으시고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는데도 다친 상처에 약을 발라주실 생각은 않고 바지 찢어먹었다고만 화만 내시더군요. 아빠는 아빠대로 퇴근해서 돌아오실 때면 현관까지 나가 인사를 하는 제겐 눈길도 안 주시고 동생 찾기에 급급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되고 만 거죠. 그 무렵 양부모 눈밖에 난 저를 유일하게 챙겨준 건 학교 앞 떡볶이집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학교를 파하고도 좀처럼 집에도 안 가고 학교 주위를 배회하는 저를 불러 컵볶이도 주시고 떡꼬치도 주시곤 했어요. 찢어진 제 가방도 손수 꿰매주기도 하셨고요. 아주머니와 친해진 이후로는 학교가 끝나면 을에 아주머니 가게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빈 테이블에 앉아 숙제도 하곤 했어요. 그러다 제가 처한 상황도 얘기하게 되었죠. 아줌마, 어쩌면 저 앞으로 여기 못 올지 몰라요. 어제 엄마랑 아빠가 하는 얘길 몰래 들었는데 저를 다시 시설로 보내실 생각인가 봐요. 저는 재수가 없는 애라서 제 동생한테 해를 끼칠 거라고 그랬대요. 아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대? 저희 할머니가 어디 가서 물었더니 그랬다나 봐요. 나를 내쫓지 않으면 내 동생이 크게 다칠 거라고요. 아줌마가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재수없는 애 같아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와락 끌어안으시며 그러더군요. 세상에 재수없는 아이는 없어. 그건 다 나쁜 어른들이 자기 편하자고 멋대로 지어낸 얘기지. 아줌마 눈에는 이 세상에 가연이만큼 착하고 예쁜 아이가 없는걸. 그러니까 그런 말은 다 잊어버려. 순간 떡볶이 아주머니가 진짜 우리 엄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머니 품속은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서 떨어지고 싶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아줌마, 혹시 제가 파양돼서 시설로 가게 되면 편지해도 돼요? 저 여기 주소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절대 안 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싹 닦으며 그러셨어요. 그래, 아줌마한테 꼭 편지 보내. 그럼 아줌마가 가연히 찾아갈게. 약속? 그동안 제가 만났던 어른들은 하나같이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날 아주머니의 약속 역시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양돼서 시설에 돌아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보낸 편지를 받자마자 달려오신 거였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시곤 소리 죽여 울먹이며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아줌마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땐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얼마 뒤 원장님을 통해 제가 다시 입양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야 알 수 있었죠. 떡볶이 아주머니가 저를 입양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요. 5학년 겨울, 그렇게 저는 세 번째 부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이나 아줌마라고 불러왔던 탓에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단어보다는 아줌마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엄마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세 번째 엄마는 저 때문에 학교 앞에서 하시던 떡볶이집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셨어요. 제가 파양당했다는 걸 반 아이들이 알고 있는 탓에 혹시라도 제가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던 거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은 탓이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던 건 엄마 역시 저처럼 혼자였기 때문이었어요. 1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뒤로 엄마는 혼자 지내왔거든요.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아가곤 하다가 그 자리에 떡볶이집을 차렸던 거죠. 그렇게 시작한 떡볶이 가게는 엄마와 저를 이어준 가교가 되었고요. 언젠가 엄마한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정들었던 가게를 그만두게 돼서 아쉽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쩌면 그 가게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이 너를 만나게 해주려고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비록 우리 모녀가 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이어진 관계니만큼 더 특별하고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번이나 부모한테 버려진 저였지만 더는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엄마가 제게 주신 충만한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다복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제가 비록 파양의 아픔을 겪은 입양아였지만 엄마 덕분에 어디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입양아인 제게 무척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은 다시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워낙 형제간의 우애도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 덕분에 구김살 없이 잘 자란 사람이었죠. 저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로 만나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영업부였던 남편은 늘 저희 부서로 영수증 처리를 받으러 오곤 했었는데 그러다 담당자인 저와 친해지게 된 거죠. 영업직 특성상 잦은 외근과 거래처와의 술자리 때문에 피곤에 쩔어 있었지만 남편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늘 밝은 모습이었어요. 처음 사귀게 되었을 무렵 남편한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지. 나도 사람인데. 그래도 발로 뛰는 만큼 영업 실적도 나오고 덕분에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좀 그렇잖아. 내가 취직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했지. 그래도 지금은 내 월급으로 동생 학원비도 내주고 생활비에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남들보다 덜 받고 태어난 걸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진 거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덩달아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웃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죠. 5년간의 긴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번듯한 데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버는 족족 가족들 건사하는 데 써야 했거든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그런 남편이 대견하고 좋았어요. 다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결혼에 대한 걱정은 조금씩 되기 시작했죠.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집 정도는 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편 상황에서는 꿈도 꾸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니들이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여기 살면서 돈 모아 전셋집이라도 얻어나가면 되잖아. 물론 그쪽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말이야. 사실 남편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지만 저에게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엄마 때문이었죠. 제가 시집을 가고 나면 엄마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정살이를 하게 되면 그 고민이 한 방에 날아가는 셈이었어요. 다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남편 기분 상하지 않게 집 얘기를 꺼냈는데 의외로 남편이 흔쾌히 승낙을 하지 뭐예요. 그럼 나야 좋지. 현재로선 월세집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든 처지인데 솔직히 내 상황에 신혼집 마련해서 결혼하려면 환갑은 돼야 가능할걸.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과 제 남편뿐이었거든요. 물론 아버님도 환갑이 다 된 연세에도 쉼없이 일을 하시긴 했지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분이셨어요. 좋게 말하면 정이 많으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분이셨거든요. 친구들은 물론 온 동네 사람들 경조사를 챙기는 건 물론이고, 당신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밖에서 체면치레하느라 버는 족족 남들한테 퍼주고 다니셨어요. 그러니 어머님과 제 남편은 아버님이 가장 노릇을 하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거기다 남편의 두 동생은 군 복무와 학생 신분을 못 벗어난 상태였고요. 남편은 처가살이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님이 나 때문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여자만 살던 집에 남자가 하나 들어가려면 여러모로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엄마는 자기랑 같이 살게 되면 더 좋아하실걸? 지금까지 집에 남자가 없어서 불편했던 점이 한둘이 아니니까. 게다가 엄마도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하시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희망적인 청사진만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어요.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서 그 외의 것들은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렇게 시작된 친정살이는 결과적으로 꽤 괜찮았어요. 장모한테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구는 남편과 그런 사위를 살뜰하게 챙기는 엄마는 마치 모자 사이처럼 보였으니까요. 특히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없고 식비도 거의 들지 않았으니까요. 저희야 좋은 점 투성이지만 아무래도 엄마한테 죄송해서 다달이 얼마간의 생활비를 드렸지만 엄마는 그마저도 받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줄 돈 아껴서 니들 집착만 하는데 보태. 여기 있는 동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모녀 먹던 거에 장서방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라 돈 들 것도 없어. 게다가 딸내외랑 같이 사니 집도 북적이고 모처럼 사람 사는 것 같아 좋은데 돈까지 받으면 안 되지. 엄마 말에 돈 봉투를 다시 집어넣는데 죄송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당시엔 제 월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이는 돈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본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거든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우리 집 사정이 어지간만 해도 내가 이런 부탁 안 하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길게는 안 갈 거야. 둘째가 취직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이해 좀 해줘. 결혼 전부터 남편이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저희 시댁이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누이 시동생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다른 집에 시집을 갔더라면 입양아 출신이라고 눈치도 받고 무시도 당했겠지만 저희 시댁에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늘 제게 미안해 했어요. 특히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두 손을 꼭 잡으시곤 그러셨죠. 아가, 내가 너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모로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직도 아들한테 손을 내밀고 사니 며느리 앞에서 무슨 염치가 있겠어. 그런데도 싫은 내색 하나 안 하는 널 보니 어찌나 고마운지. 어쩌면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내 아들이 처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 그런 건지 아무튼 우린 네 덕에 산다. 빈말이라도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시댁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시누이랑 시동생도 제게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이 살던 저였기에 저에게 살가운 시댁 식구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가면극에 불과했더라고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남들 다 가는 휴가도 포기하고 버는 족족 돈을 모은 덕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제대하고 취직을 한 뒤로는 시댁에 돈을 보낼 일이 없어지자 남편 월급까지 고스란히 적금을 들 수 있어서 생각보다 집을 일찍 마련하게 된 거였죠. 물론 온전히 우리 돈만으로 해결한 건 아니고 은행 대출도 끼어 있지만요. 생각 같아선 우리도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파트 값이 엄청 높아서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30대 부부가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게 어디예요. 게다가 우리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히 넓은 28평대 빌라를요. 방이 3개에 화장실도 2개나 있었어요. 엄마 집에 같이 살 때는 화장실이 하나라서 출퇴근을 하는 아침 저녁으로 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부부가 하나씩 써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계약을 하고 이사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서 허공에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노트북 앞에 앉아 가구며 가전제품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죠. 이제야 진짜 신혼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하루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니?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구나.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면 내 돈 들여서라도 진작에 니들 분가시키는 건데. 엄마가 눈치가 좀 없었지? 엄마도 참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결혼 5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어디까지나 엄마 덕분이야. 엄마 집에 공짜로 5년간 살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았다고. 우리 집 사는데 최대 공여자는 따지고 보면 엄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땐 내 집에 간다 생각하고 와. 엄마 방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을게. 그이도 그러자고 할 거야. 아서라, 5년이나 데리고 산 장모가 뭐가 반갑다고 그래. 너야 내 딸이니 모르겠지만 장서방은 그동안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겠니. 모처럼 니들 둘이 살게 됐으니 늦은 신혼도 마음껏 즐기고 무엇보다 이젠 제발 애 가질 생각 좀 해. 알았어. 안 그래도 집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가질 생각이었어. 사실 그동안 임신이 안 됐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아이가 생겼었지만 당시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그랬는지 임신 5주차에 자연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유산이 되고 나니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상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집 문제부터 해결하고 차차 일을 줄여가며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합가를 하자고? 우리도 이제 번듯한 집도 마련했겠다. 부모님이랑 동생들 데리고 살아야지. 나도 장모님이랑 5년이나 살았는데 설마 싫다고 하는 건 아니지? 자기 엄마 부양하는 건 당연하고 시부모 부양하는 건 싫다고 한다면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야. 뭐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기서 내가 싫다고 한다면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자신의 계획을 술술 내뱉었어요.
일단 안방은 부모님 드리고 작은 방은 우리가 쓰자. 아, 둘째는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 한다니까 제일 작은 방은 막내 주면 되겠다. 와, 이제야 우리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게 됐구나. 내가 이날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남편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양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쭉 뻗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아는 내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마치 그동안 남편의 연기에 속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조금씩 이성을 찾아가자 남편이 원하는 합가가 왜 부당한 건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부가 친정엄마랑 함께 살았던 건 엄마를 부양하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월세도 내지 않았고 다달이 생활비도 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엄마한테 빌부터 산 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시댁 식구들과 합가를 하게 되는 건 우리가 그들을 부양하게 되는 거였어요. 시댁에서 어머니와 더불어 유일하게 돈을 버는 시동생이 창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으니 생활비를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 벌이로 시댁 식구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 돈으론 어림도 없거든요. 결국 우리 부부가 시동생 몫의 생활비를 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너무 속물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결혼하고도 3년 넘게 남편이 시댁 생활비를 대고 살아왔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을 했으면 이제는 좀 놓아주어야죠. 그래서 남편한테 제 뜻을 전했더니 듣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난 뭐 니네 엄마랑 사는 게 좋아서 살았냐? 아니잖아. 그럼 너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네 편한 대로만 하려고 그래? 막말로 우리 집에서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우리 집 사자마자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 모시자고 말했을 거다. 그런데 넌 끝까지 그런 말 안 하더라. 내가 하도 괘씸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내 입으로 합가하잔 말 꺼낸 거라고. 근데 뭐? 돈 들어가서 싫다고? 여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랑 5년 동안 사느라 당신도 많이 힘들었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게 우리 엄마를 위해서 살았던 건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 산 거였어. 오히려 엄마는 우리 부부 데리고 살면서 생활비도 더 썼고 사위 눈치까지 보고 사셨다고. 그 덕에 우리가 돈 모아서 집 산 거잖아. 이번 합가랑은 완전 경우가 다르다고. 야, 됐어. 다 필요 없고 난 절대 못 물러서. 난 내 집에서 부모님이랑 내 여동생 데리고 살 테니까 싫으면 넌 니네 엄마랑 살아. 남편은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엄마도 안방에 계신데 들으라는 듯이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싸운 거라서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장서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말이 서운하긴 했을 거야. 상황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긴 했어도 장서방 입장에선 장모 부양하고 산 걸로 받아들여질 테니까. 그럼 어떡해. 이대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까지 데리고 살란 말이야? 시누이야, 때 되면 시집 갈 테니 몇 년 데리고 살면 그만이지만 시부모님은 어떡해. 이번에 모시기로 하면 앞으로도 쭉 같이 살아야 할 텐데. 그럼 장서방한테 그 부분에 대해 타협을 하자고 해봐. 장서방이 처가해서
5년 살았으니 너도 시부모님이랑 5년 동안은 살겠다고. 솔직히 그날 남편 행동을 봐서는 이 타협안이 통할지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남편은 오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너 아주 웃기는 애들아. 방금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합가는 안 된다고 난리 쳤다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해? 우리가 니네 집에 들어가 사는 거니? 내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 난리냐고. 네가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근본 없이 구는 모양인데 난 지금까지 자식 셋을 키우면서 그렇게 안 가르쳤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지. 자식 있고 부모 있는 거니? 내 자식들은 부모 알기를 하늘같이 아는 애들이야. 너처럼 부모 없이 자라서 막대 먹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애들이라고. 불쌍해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렇게 부모 없는 티를 내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모가 없다뇨. 근본이 없다뇨. 저요, 시설에서 자란 거 맞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랑 사는 동안 남들만큼 사랑 듬뿍 받고 자랐어요. 어디 가서 근본 없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는 된다고요. 그리고 그 집이 왜 어머님 아들 집이에요. 집 사는데 돈이 들어갔어도 제 돈이 더 들어갔다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효도 차원에서 합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라면 저희 엄마도 함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집 살 수 있도록 5년 동안이나 생활비 한 푼 안 받고 저희 부부 데리고 살아주셨으니까요. 제가 작정하고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순맘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곤 이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는 몸을 돌리고 누워있는 저를 툭 치더니 그러는 거예요. 좋아.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더는 강요 안 할게. 5년, 딱 5년만 같이 사는 걸로 하자. 그 말에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아니, 나 5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못 살겠어. 오늘 당신 어머니 말 듣고 나니까 그런 분을 모시고 살 자신이 없더라.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합가 문제는 없던 걸로 해. 야, 너 정말 1억이냐? 아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일단 합가 문제는 이사부터 한 뒤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일단은 합가 문제는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죠. 비록 이사를 앞두고 합가 문제로 한동안 남편과 소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이사를 앞두고 있던 터라 둘 다 화를 풀 수밖에 없었어요.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침대같이 규모 있는 것들은 이사할 집으로 배송 요청을 한 상태라서 저희 부부는 엄마 차에 옷과 책, 그 밖에 자질구레한 짐만 싣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집 근처까지 왔는데 골목 안에 이삿짐 센터차가 주차돼 있는 거예요. 저희 빌라에 누가 이사를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옮기기로 했어요. 이삿짐 트럭이 저희 집 주차장을 막고 있어서 엄마 차를 세워둘 곳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아보시겠다며 차를 끌고 가셨고요. 그렇게 남편과 둘이 짐을 옮기는데 글쎄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화색을 띠며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뭐야? 벌써 도착한 거야? 앞에 세워둔 이삿짐 차로 온 거였구나. 난 또
같은 빌라에 누가 이사 오나 했네. 엄마, 안방은 엄마랑 아빠가 써. 새벽에 화장실 자주 가잖아. 수진이는 저 끝에 있는 작은 방 써라. 야, 우리 식구가 한 집에 모이니까 좋네. 짐을 들고 현관에 들어서 보니 남편은 신이 나서 시댁 식구들한테 방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합가 문제는 보류하자고 하더니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네요. 그제야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눈에 힘을 주고는 냉랭하게 말했어요. 왔니? 좀 늦었구나. 이삿날인데 일찍 와서 집 청소부터 해놓으면 좀 좋니? 이 집 다 쓸고 닦느라 나랑 수진이가 아주 땀범벅이 됐다. 아, 뭐하고 서 있어? 왔으면 빨랑빨랑 짐부터 옮기지 않고. 기가 막혀서 한숨을 푹 쉬는데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좀 그렇게 됐어. 본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더나 봐.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 갑자기 정해진 거라 당신한텐 말 못했어. 어차피 합가할 거였으니까 괜찮지? 할 말은 많았지만 이삿날이기도 하고 어차피 시댁 짐까지 다 들어온 마당에 멀어쩌겠어요. 그래서 화를 꾹꾹 누르곤 짐을 옮겼죠. 내 돈 주고 산 집에서 안방도 뺏기고 객식구들이 거실이며 주방까지 다 차지 않더라. 저는 분을 삭히며 우리 부부가 쓸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려는데 신우이가 얼른 월패드 앞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화면 속 저희 엄마를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예의 없이 이삿날 찾아오면 어떡해? 엄마! 올케 언니 엄마 왔어. 어떡해? 문 열어줘?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머, 여길 왜 와? 찰방도 없는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라 그래. 집 정리 안 됐다고. 그러자 신우이가 월패드에 대고 시어머니 말을 전하려 들길래 제가 달려들어 신우이 손을 팍 쳐버리고 오픈 키를 눌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이야말로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뭔데 내 집에 찾아온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 하시냐고요? 뭐? 우리 집? 이게 왜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그러게, 올케 진짜 웃긴다. 올케가 뭔데 우리 오빠 집에서 집주인 행세야. 오빠가 한마디 해. 와이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엄마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덤비게 하느냐고.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 뺨을 툭 쳤어요. 그리고는 지가 더 놀랐는지 토끼 눈이 돼서는 말까지 더듬으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버릇없이 굴래?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며느리면 알아서 기어야지. 그때였어요. 현관에 서 계시던 엄마가 들고 있던 김치통을 그대로 제 남편 얼굴에 뿌려버리셨죠. 그 바람에 놀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곤 제 남편 멱살을 주셨죠. 이 썩을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내 딸을 건드려? 빌어먹을 놈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이따위로 굴어? 너 이 자식,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나? 어디서 내 아들한테 지랄이야? 내 오늘 이 옆에 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써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밀쳐냈어요. 그만하세요. 그 손 놓으시라고요. 제 완력에 시어머니는 결국 손에 쥔 저희 엄마 머리카락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분하다는 듯
씩씩거리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남편은 상황을 중지할 생각은 않고 씩씩거리며 저희 엄마를 노려보더라고요. 당신 뭐하고 서 있어? 그 꼴로 우리 엄마 노려보면 뭘 어쩔 건데? 왜? 김치 싸대기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 그러게 애초에 왜 이 집에 당신 식구들을 멋대로 들인 건데? 왜 그렇게 염치 없이 구는 거냐고. 당신들도 똑같아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염치는 챙기고 살아야죠. 그동안 결혼한 자식한테 생활비까지 원조받고 살았으면 이제는 좀 당신들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살겠다고 개떼처럼 달려드는 거냐고요. 왜요? 또 이 집에 당신 아들집이란 소리 하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집 사는데 당신 아들 돈은 고작 3천 들어갔어요. 은행 융자 빼고 2억 5천 들어간 집에 당신 아들 돈은 꼴랑 그거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나머지는 다 내 돈이랑 우리 엄마가 대준 돈인데 이게 어떻게 당신 아들 집이냐고요. 그뿐인가요? 지난 5년 동안 당신 아들은 우리 엄마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무의도식했어요. 5년이면 월세만 해도 3천이 넘고 식비만 해도 2천만 원은 나오는데 그걸 한 푼도 안 내고 살았으니 이 집 살 때 낸 3천만 원은 이미 월세로 까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되려 우리 엄마가 이 사람한테 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를 자기 멋대로 내쫓아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된 거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할게요. 저 이 남자랑 더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짐 빼고 다들 나가주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제야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셨고 아버님은 집안꼴 잘 돌아간다고 한탄하시며 담배만 푹푹 피워댔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법대로 하라며 거실에 대자로 누워 시위를 하던 시어머니는 경찰 손에 끌려 나가셨고 시아버지는 짐을 싣고 왔던 이삿짐 트럭에 다시 짐을 실어 담고는 어디론가 가셨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여동생과 함께 시어머니가 끌려간 파출소로 달려갔고요. 아수라장이던 집에는 저와 엄마만 남아서 바닥에 말라붙은 김치 국물과 찢기고 깨진 살림들을 정리했어요. 모녀가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청소를 하고 있으려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뺨을 맞던 순간 이성을 잃고 사위한테 김치를 내던지던 엄마가 떠올랐거든요. 엄마, 그렇다고 사람한테 김치를 던지면 어떡해. 웃겨서 죽는 줄 알았잖아. 아,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니. 그놈이 너한테 손대는데 순간 눈이 휙 뒤집어져서는 나도 모르게 그랬지 뭐. 아우, 맛이 들어서 지금 먹기 딱 좋은 김치였는데 아까워서 어째. 근데 정말 이혼할 거니? 학과 문제로 그이랑 싸우면서 어느 정도 마음먹고 있었어. 끝낼 용기가 안 나서 속에만 담고 있었는데 오늘 엄마가 보여준 김치 싸대기에 용기가 확 나더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오래 살아봐야 오늘 같은 일만 반복될 뿐이야. 결심 섰을 때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결국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며 집의 반은 자기 소유라고 우겨댔지만 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가자 더는 고집을 안 부리더라고요. 자기도 여기저기에 이혼 상담을 해보고 받아낼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현재 제 소유의 이 집에서 엄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살던 집은 오래돼서 낡은 데다 재개발 소식이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길래 팔고 저희 집으로 옮긴 거였죠. 오랜만에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 TV를 보고 있자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결혼 지옥 속에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와 단 둘이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둘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